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집값이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대출금리는 거의 공짜에 가까워요. 연 0.3%, 심지어 0.2%대짜리 주택담보대출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엔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값 100%를 다 빌려서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새 집을 사면 몇 년 동안 세금까지 깎아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럼 다들 집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지금 사는 사람들의 절반이 넘게 남의 집을 빌려서 매달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도쿄 도심 한복판, 그러니까 도쿄 23구 같은 곳은 자기 집을 가진 사람 비율이 40% 안팎밖에 안 됩니다. 1인 가구가 몰려 사는 도심은 그게 30%대까지 뚝 떨어져요. 집값 싸죠. 대출금리 거의 없죠. 세금 혜택까지 주죠. 그런데도 안 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일본이 그렇대 하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국의 미래를 미리 들여다보는 거울 같은 이야기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 그 말부터 짚어볼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집을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집은 진짜 넓어서 부럽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집이 정말로 좁거든요. 오죽하면 예전부터 일본인은 토끼굴처럼 형편없는 집에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민평형이라고 하면 흔히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방 3개짜리 34평 아파트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각종 조사나 시세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국민평수는 70제곱미터입니다. 도쿄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7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21평 이하의 집에서 살아요. 원룸은 더 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전철역 가까운 곳에 9평에서 10평 남짓한 원룸에 살려면 한 달에 월세로 10만엔에서 15만엔, 우리 돈으로 대략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내야 해요. 방이 2개 이상인 가족용 아파트는 월세가 20만엔, 그러니까 200만원을 훌쩍 넘깁니다. 검소하기로 소문난 일본 사람들인데도 월세만큼은 자기 수입의 3분의 1까지 낼 각오를 해야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30평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는 걸 보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넓은 데서 산다고? 하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라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은 집을 사는 것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집을 빌리는 것조차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하고 첫 달 월세 정도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월 10만엔짜리 원룸 하나를 계약한다고 쳐볼까요? 첫 달에 월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우선 보증금 격인 시키킹을 내야 하고요. 여기에 레이킹이라는 걸 냅니다. 이게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집을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집주인에게 그냥 드리는 사례금이에요.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차인이 내야 하는 화재보험료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계약 첫 달에만 월세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목돈이 한 번에 나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사 나갈 때는 청소 비용을 내야 하고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산다고 해도 보통 2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만기 때의 갱신료라는 걸 또 내야 합니다. 대개 월세 한 달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다니든 안 다니든 주기적으로 목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인 거죠. 덕분에 일본에서 월세 사는 사람들의 통장 잔고는 항상 빠듯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빌리는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럼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아?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본 집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보다 확실히 쌉니다. 몇 년 전 자료 기준으로 보면 도쿄의 아파트, 정확히는 일본에서 맨션이라고 부르는 우리식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6천만엔대, 우리 돈으로 6억 원 정도였어요. 도쿄 외곽 수도권으로 나가면 4억 원대로 떨어지고요. 단독주택은 더 쌉니다. 10억 원,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즐비한 한국 수도권을 생각하면 6억 원 정도의 도쿄 시내에 20평 안팎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꽤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무시무시한 조건이 붙어요. 35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0.3%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출금리 4%, 5% 이야기하면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걸 생각하면 0.3%는 그냥 공짜나 다름없죠.
게다가 조건만 맞으면 집값의 100%를 넘어서 등기비용 같은 부대비용까지 다 대출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 돈 0원으로 집을 사는 게 이론상 가능한 겁니다. 신축 주택을 사면 몇 년간 재산세를 절반이나 깎아주기까지 하고요. 자,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죠. 빌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사는 조건은 이렇게까지 좋은데 왜 일본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집을 안 사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좋은 조건 뒤에는 눈에 잘 안 보이는 함정들이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요, 그 좋은 대출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대기업에 다니는 고연봉자가 아니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고 금리도 달라집니다. 모두가 똑같이 0.3% 금리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젊은 세대의 현실이 어떤가요? 버블 붕괴 이후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그 꿈 같은 대출 조건이 남의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연령대별 자가 보유율을 보면 나이가 젊을수록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이 확연히 낮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함정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단체 신용생명보험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줄여서 단신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의 은행이 요구하는 보험이에요. 만약 집을 산 사람이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사망하거나 큰 사고를 당해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 보험이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는 구조입니다. 일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무려 99%가 이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사실상 필수예요. 문제는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험 가입이 안 되면 대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애초에 집을 살 길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죠. 돈이 있어도 건강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우리로선 좀 낯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집만 사면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안 그래요. 아파트를 산 뒤에도 매달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수만 엔씩,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씩 나갑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별도로 빌려야 하는 경우도 흔해요. 그러니까 내 집인데도 매달 나가는 돈이 어지간한 원룸 월세만큼 되는 겁니다. 내 집 마련하면 주거비 걱정 끝이라는 공식이 일본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함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건 바로 일본에서는 집이 한번 사면 값이 오르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값이 뚝뚝 떨어지는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재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두면 언젠가 오를 거라고 믿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에서는 집을, 특히 건물 자체를 고가의 소모품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 차를 사서 출고하는 순간부터 중고차가 되고 값이 떨어지잖아요. 일본의 집이 딱 그렇습니다. 특히 목조주택의 경우 세금 계산상 건물의 수명을 대략 20년에서 3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30년쯤 지나면 건물 자체의 가치는 거의 0에 수렴해버려요. 땅값은 남지만 건물값은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도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값이 계속 떨어지다 못해 이제는 팔리지도 않아서 해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사정이 하나 더 겹칩니다. 바로 지진이에요. 일본은 지진이 워낙 잦다 보니 건축 기준, 그러니까 내진 설계 기준이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집은 지진에 약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사람들이 새 집, 신축을 선호해요. 이러니 오래된 집은 더더욱 안 팔리고 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일본 사람 입장에서 집을 산다는 건 오를 재산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가치가 쪼그라드는 비싼 소모품을 35년 대출까지 껴안고 사는 셈인 거예요. 이러니 그 돈 주고 값 떨어지는 집을 왜 사? 차라리 빌려 살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재산이 아니라 리스크라는 생각이 왜 이렇게까지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박혔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0년대 일본은 그야말로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부동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은 1983년부터 1991년까지 거의 9년 동안 도쿄 전역을 뜨겁게 달궜어요. 1991년 정점 때 도쿄의 평균 주택 가격은 1983년에 비해 2.5배까지 올랐고 상업지의 경우는 3배가 훌쩍 넘는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다들 믿었어요.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 땅값은 영원히 오른다. 이걸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부르죠. 우리한테도 참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1991년 그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의 땅값은 20년 넘게 끝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991년에 정점을 찍었던 도시지역의 땅값 지수가 이후 바닥까지 정점 대비 70% 넘게 빠졌어요. 집 한 채에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게 3억이 되는 걸 눈앞에서 지켜본 세대가 생겨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35년 대출을 받아서 큰맘 먹고 집을 샀는데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고 집값만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집을 팔아도 남은 대출을 다 못 갚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했습니다. 이걸 직접 겪었거나 부모 세대가 겪는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집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그건 더 이상 안정과 재산 증식의 상징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전해졌어요. 부모가 집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본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35년이나 대출을 갚으면서 한 곳에 묶여 있다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내 소득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반면에 집을 빌려서 살면 상황이 나빠졌을 때 더 싼 곳으로 옮기면 그만이에요. 직장을 옮기게 되면 그 근처로 이사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요. 불안한 시대에는 무거운 집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보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일본 사람들은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특히 20, 30 젊은 세대에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집이 리스크가 된 데에는 일본의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바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어요. 지금 일본의 고령화율은 30%에 육박합니다. 인구가 수십 년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의 작은 도시들부터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쿄로 떠나고 남은 건 나이든 어르신들 뿐이죠. 이걸 지방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쿄만 계속 잘 나가는 이른바 도쿄 일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도쿄 바깥의 전국 곳곳에서 빈집이 무섭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빈집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일본의 빈집은 얼마 전 기준으로 전국에 900만 채가 넘습니다. 5년 전 조사보다 51만 채나 늘어난 역대 최고치예요. 전체 주택 가운데 방치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13.8%까지 올라갔습니다. 10채 중 1채 이상이 빈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노무라 연구소라는 곳은 2038년이 되면 이 빈집 비율이 31.5%, 그러니까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거라는 무서운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게 지방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잘 나간다는 도쿄 23구조차 빈집이 195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방에서는 집을 영원에, 그러니까 공짜로 내놔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을 자식이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산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은 관리를 안 하면 금방 망가지고 관리를 하자니 돈이 들어요. 세금도 계속 나갑니다. 부수고 싶어도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부모의 집을 상속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하는 젊은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이 물려받고 싶은 유산이 아니라 떠안기 싫은 짐이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물려받을 집이 짐이 되는 나라에서 굳이 대출까지 받아 새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상황이 이러니 일본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공짜로 내놔도 안 팔리는 집들이 전국에 흉물처럼 방치되니 안전 문제에 도시 미관 문제까지 겹쳤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방치된 빈집에 주던 세금 혜택을 없애서 소유자들이 어떻게든 집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도록 압박하고, 최근에는 아예 방향을 틀어서 빈집을 부수는 것보다 카페나 상점, 숙박시설로 되살려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빈집 은행이라고 해서 빈집 정보를 올려 싸게 사고 팔 수 있게 돕는 제도도 운영하고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빈집 문제가 일본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골칫거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방금까지 일본 집값 떨어진다, 빈집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 도쿄의 도심 상황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도쿄 도심의 아파트 값은 다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도쿄 23구의 신축 분양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1억 3,784만 엔을 기록했는데 이게 1년 전보다 18.5%나 뛴 값입니다.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어요. 이제는 2억 엔짜리 맨션, 그러니까 2억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2025년 세계 주요 도시 고급주택 가격 상승률에서 도쿄가 1위를 차지했을 정도예요. 여기에는 초저금리 그리고 엔화 약세를 노린 해외 투자금까지 몰려든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씁쓸한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값이 이렇게 치솟는 도쿄의 고급 타워맨션들 중에는 정작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그러니까 공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집들이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돈을 굴리기 위한 투자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 사람은 사지 못하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값이 오르내리는 거죠. 한쪽에서는 지방집이 공짜로도 안 팔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심집이 사람도 안 사는데 2억 엔을 넘어가는 이 극단적인 두 장면이 지금 같은 일본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씁쓸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의 주택시장은 지금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지고 있어요. 도쿄 도심의 좋은 집은 값이 계속 오르는데 이건 대기업 다니는 고소득자나 해외 투자자 같은 극소수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쿄 외곽이나 지방의 오래된 집은 값이 떨어지다 못해 해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젊은이들은요. 안정적인 일자리도 높은 소득도 없으니 그 비싼 도심집은 그림의 떡이고 그렇다고 값 떨어지는 외곽집을 대출까지 받아 사기엔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집 사기를 포기하고 혹독한 월세를 견디며 임대주택을 전전하거나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이른바 월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처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죠. 집값이 싸고 대출금리가 거의 없고 세금 혜택까지 있는데도 왜 일본인 절반이 집을 안 사느냐?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좋은 조건은 소수만 누릴 수 있고 대다수 젊은이에게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이라는 벽이 있었죠. 집을 빌리는 것조차 목돈이 들고 어렵게 대출을 받으려 해도 건강검사에 관리비 부담까지 따라붙습니다. 무엇보다 집이 사는 순간부터 값이 떨어지는 소모품이 되어버렸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본 세대에게 집은 재산이 아니라 위험이 되어버렸으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속에서 집은 물려받기도 싫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진 결과가 바로 차라리 안 사고 빌려 살겠다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무게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이야기를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걸어온 이 길을 어쩌면 한국도 뒤따라 걷게 될지 모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도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이미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 89곳에 이르고 이런 지역의 빈집 비율은 2005년 7.4%에서 2022년 10.1%로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섰어요. 일본이 30년 앞서 겪은 지방 소멸과 빈집 문제가 우리에게도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물론 한국과 일본은 다른 점도 많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흘러가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나라가 어떤 함정에 빠졌고 무엇을 후회했는지를 미리 들여다보는 건 우리에게 정말 값진 공부가 될 겁니다. 한국 집은 진짜 넓어서 부럽다. 일본 사람들의 이 한마디 속에는 단순히 집이 넓고 좁고의 문제를 넘어서 집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한 사회의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것도 시대가 바뀌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일본은 먼저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